채권 모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갈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박순여 작가님께서 조금 힘드신 관계로 2주에 한 번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자,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번 주 엄청 추웠잖아요. 목요일까지 엄청 네, 추웠었고요. 어제 예, 오늘 예. 조금 풀리는 것 같으네요. 네, 오늘 기점으로 좀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예, 예. 많은 분들도 좀 그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나오셔서 예. 저희 콘텐츠는 따뜻해질 것 같다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 10만을 이제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절반을 넘었습니다. 5만 넘었습니다. 1등 공신이시잖아요. 사실 이제 이 채권이라는 이 딱딱한 주제, 재미없는 주제를 갖고 5만이라는 이제 엄청난 수의 이제 구독자를 보유한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지금 이지혜 기자님의 이제 그 진실, 네. 성실, 특히 절실함이 묻어져서 이제 네.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이제 달성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제가 봐서는 더 이제 괄목할 만한 부분이 제가 나오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 이제 뭐 제일 많이 올랐던 게 30만도 찍은 게 있고, 넘었을걸요? 예, 예. 뭐 10만도 되고 뭐 그에 비해서 이제 채권 부위에 원래 이제 많이 다뤘던 네, 이제 네.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조회수가 수십 회, 이제 수백 회에 불과한 경우도 수십 되게 회보다는 수백 회. 수십 회도 많이 있었어요. 예. 수십 회 때도 많이 있었다니까 진짜 예전에?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안 나오는 다른 이제 채권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이제 그런 방송도 보면은 수천 회가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단하시다 진짜.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을 진짜 해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태생적으로 이제 미인이 열심히 하면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예. 미모를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 홍콩 ELS 정리하신 것도 내용이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내용이 예, 되게 예, 괜찮더라고요. 예.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인간된 도리로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이제 도와주십시오. 예, 재미없더라도 좀 참고 이제 참고. 예, 좀 끝까지 보시고 네. 이제 조회수 좀 올려주시고 네. 뭐 구독이야 이제 당연히 뭐 하고 계실 거니까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방 화이팅. 예,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금융 후진성이 만들어낸 PF 사태와 홍콩 ELS 사태라는 이제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은 해서 이제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의도 한국거래소 이제 방문하셔갖고 그때 이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에 관련된 이제 좀 그런 기사들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랄까 꼭 윤석열 대통령님을 이제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이 보도 행태가 이거는 진짜 너무 좀 도가 지나치다는 좀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 언론에서 이제 그 왜곡 편집돼 갖고 대통령이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는 식으로 특히 이제 친야 성향의 이제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슈카라고 20, 30대에서는 이제 유명한 핀플루언서인데 이제 그분이 질문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이 가버넌스의 문제가 많이 있는 거다. 가버넌스 문제 이거에 대해 갖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방송에 나갔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거버넌스 얘기는 전혀 없이 상속세를 줄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집된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버넌스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상속세 얘기를 하냐. 뜬금없다. 대통령은 역시 가진 자들, 기업의 편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네. 보도가 공중파부터 시작해갖고 다 이제 도배가 돼갖고 그래서 저도 그때 볼 때는 그렇네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원문이에요. 이 JTBC에서 오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말씀했었던 이 전부를 이제 원문으로 지금 올린 게 있는데 픽된 또 기사이기도 하네요. 예. 이게 보면 전혀 얘기가 그렇지 않다고요. 동문서답을 하셨던 게 아니고 이게 언론의 이제 악의적인 편집을 해갖고 대통령을 사실은 좀 욕보인 형태의 이런 이제 보도가 됐던 거는 진짜 좀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용산 비서실이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쪽에서 이 문제는 이제 언론에 정식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슈카가 질문했고 그 다음에 질문자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네. 주식 투자자 정종윤 씨가 불법 공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속 증여세 이런 것도 거버넌스
거버넌스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개였어요. 애초에 슈카 전석재는 이제 공매도나 이제 공매도 특권 카르텔의 걔는 이제 하수인이어서 그런 얘기는 일절 안 하고 공매도 특권 카르텔 애들이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버넌스 문제만 사실 얘기를 한 거고, 분명히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 정종윤 씨는 거버넌스 문제 말고도 불법 공매도라든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상속증여세 이런 부분도 사실은 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분명히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 답변입니다. 전석재 선생님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거버넌스 문제 때문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그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갖고 말씀하신 내용이 다 있어요. 네. 회사법, 상법 등을 꾸준히 나가면서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모범 답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석재 씨가 한 질문, 슈카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종윤 씨에 대한 답변이 뒤에 나오거든요. 정종윤 씨가 분명히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속증여세 이런 문제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대주주 상속세가 너무 과다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상속세 문제를 이제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방법들을 기업들이 자꾸 고안해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로 거버넌스 문제로 연결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연결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이게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갖고 사항을 제대로 잘 인식을 하고 계시고, 슈카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했고 정종윤 씨 질문에도 답을 다 했는데, 편집을 슈카가 질문한 거 나가고 그 다음에 정종윤 씨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배치를 해갖고 연결해서 마치 슈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한 것처럼 그래서 악마의 편집이다. 악마의 이게. 편집을 예.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대통령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이번 총선에서 얻었으면 하고 바랄 수 있죠. 이제 뭐 언론도 다 나름 정치색이 있고 한 거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악마적인 편집을 해서 일국의 대통령의 이상한 사람으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언론의 행태는 정말 이거는 시정돼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렇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금융의 후진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는 금융의 후진성이고요. 두 번째는 불합리한 세제, 특히 상속세 문제고, 세 번째가 거버넌스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금융의 후진성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고요. 모든 일이 선후가 있는 거잖아요. 먼저 선결돼야 될 과제는 금융의 후진성, 감독기관과 금융회사가 이제 이권 카르텔로 서로 연결돼 있어 갖고 이제 짬짬이를 하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고, 두 번째로 이제 금융당국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지금 부재하다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에요. 여의도가 후져서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의도 애들이 다 모여갖고 여론을 형성을 하려고 하니 자기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한테 계속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이게 이제 바로 거버넌스 문제만 유독 딱 찍어갖고 아까 그 슈카가 거버넌스 문제만 딱 얘기하는, 그게 전형적인 여의도 쪽의 시각인 거거든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의도의 문제고 여의도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근데 개혁의 대상이 자기네 이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고 마치 자기들이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좀 제대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예. 크게 세 가지 문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은 이제 금융의 후진성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어스 포카라고 마이클 루이스라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작가예요. 당연히 제가 읽어본 책이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가 최고 두뇌들의 예. 오른쪽에 있는 이제 영화가 머니볼이라고 야구에서 감으로 그동안 이제 구단 운영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수학을 통계를 구단 운영에 적용을 해서 네. 이제 오클랜드라는 많은 약체팀을 이제 강팀으로 이렇게 만든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라이어스 포카를 쓴 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원래 이 라이어스 포카를 쓴 이제 마이클 루이스라는 분은 이제 그 월가 IB, 그러니까 투자은행에 이제 원래는 그 아마 살로몬 브라더스에 이제 근무를 했었었고요. 그때 살로몬 브라더스에서 자기가 근무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바로 라이어스 포카입니다. 옛날에 증권사 직원들이 이제 포카 같은 걸 많이 쳐요. 도박을 좀 좋아하거든요. 주식이 도박하고 좀 비슷하니까만 해도 포카를 많이 하는데, 이제 라이어스 포카라는 이제 게임이 있는데 거짓말을 잘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예. 예. 내 패를 숨기고 상대의 패를 읽으면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네. 예. 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이게 이제 내기를 한 100만 불씩 또 하고 한다고 해요. 멘탈이 흔들려도 포커페이스를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있는데. 예. 그 얘기를 책 제목으로 왜 뽑았냐면 결국은 증권회사라는 거는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가는 그런 거라는 예. 거고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살로몬 브라더스에서 되게 고액연봉을 받고 하다가 환멸을 느껴갖고 직업을 때려치우고 작가로 전업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책을 썼고. 네, 이 책을 쓴 거고 라이어스 포커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 마이클 루이스가 호구를 잡아갖고 돈을 왕창 벌어서 보너스를 이제 뭐 몇백만 불을 받았는데 몇백만 달러를 받고 그거에 대해 갖고 내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제 환멸을 느껴서 은퇴 결심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브라질 채권은 아니고 브래디 본드라고 80년대에 이제 멕시코 채권 같은 거가 있었어요.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애들 남미 국가들이 그때 이제 국가 부도가 났었는데 국가 부도 날 거를 월스트리트에서 미리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처분해야 될 거잖아요. 그 호구 중에 하나가 제가 다녔던 대한투자신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대한투자신탁에 국제 영업팀에다가 이제 곧 망할 채권을 팔아버린 거죠. 그때 당시 그 입사하셨을 때도 아시는 아니 그때는 아니고 그때는 예, 몰랐고. 95년이었고 예. 그게 이제 80년대 뭐 후반 뭐 이 무렵이었으니까 그 위험한 멕시코 채권은 위험하지 않은 걸로 속여갖고 대한투자신탁, 뭐 한국투자신탁도 팔았을 겁니다. 이제 결국 우리나라 국민이 손해를 크게 좀 그렇죠. 입었겠네요. 예, 국제 채권을 판 거예요. 예. 부동은 안 나면 한 해에 이제 뭐 10% 20%씩 이제 높은 이자를 준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도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한 10%씩 했으니까 한 20%씩 이자를 준다. 게다가 그래서 리스크도 꼬셔서, 있으니까. 예, 꼬셔갖고 이제 개인들한테 팔았죠. 저희 아버님이 대한투자신탁 거래하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유, 크게 그냥 마음의 상처 그래서 입으셨- 내가 장가 못 갈 뻔했습니다. 가서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참 예. 천우신조가 그 멕시코 채권은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근데 제가 결혼할 당시가 1998년 1월이었던 것 같은데 98년 1월에 IMF가 닥쳐서 환율이 700원 하다가 2,000원 됐어요. 예. 저 채권은 반토막이 났는데 아, 환율이 3배 올라가고 상쇄가 됐군요. 예. 환으로 남기는 바람에 제가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다는 거 이야,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는군요. 예, 어떤 장벽이 있어도. 예. 우리나라의 증권사 애들이 이 월스트리트에 호구를 잡히는 게 한 번은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최근의 사례는 바로 브라질 채권. 예. 브라질 채권을 이제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데서 이제 브라질이 이자 되게 많이 준단다, 10%씩 준단다 해갖고 브라질 채권 펀드를 막 만들어갖고 그 수조를 팔았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자는 10%씩 꾸준히 나왔는데 브라질 환율이 네. 반토막이 나면서 완전 그때랑 반대인 거죠. 작살 났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헤아라 가치 하락이 목표를 빗나가게 만들었다. 1헤알당 처음에 이제 640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290원으로 이제 55% 하락하니까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뭐 반토막 나고 이제 뭐 그런 일이 미래에셋, 삼성증권에서 특히 많이 팔았죠. 브라질 채권 펀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떠넘기고 월스트리트에 이제 모건 스탠리나 뭐 이제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수백억씩 하는 연봉을 다 가는 거예요. 저도 박수갈채하면서 정말입니다. 이거는 예. 경제 역사를 공부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요즘에 하고 있는데 역사는 반복되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증권의 세계는 결국은 이제 라이어스 포커의 세계다. 누가 이제 거짓말을 잘해서 호구 잡는 호구 잡히면 정말 호구가 안 돼야지 되는 거죠. 예. 근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해가 IB에서 이 폭탄을 떠넘깁니다. 떠넘기는 대가로 걔네들은 수백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요. 그걸 누가 받냐? 한국의 증권사들 그걸 넘겨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얘들이 왜 그걸 넘겨받아서 이걸 파냐면 중간에 중개할 때 수수료를 많이 줘요. 그러면은 일단 저거를 넘겨와서 받은 본사 직원들, 국제금융부라든지 IB 쪽 애들은 저거 받아갖고 일단 팔고 파는 시점에서 이제 수수료가 1%, 2%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네가 회사 이익에 크게 기여했구나. 걔가 또 보너스를 받아요. 수억 원의 보너스를 받고 결과와 상관없이. 예. 일단은. 예. 그래서 이 상품을 이제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냥 팔라 그러면 안 팔아. 지점별로 목표치를 할당을 한다. 지점 직원들이 이 위험한 상품을 얼마나 팔았느냐에 따라서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안 팔면 내가 회사에서 잘려갖고 당장 우리 아들 학원비를 못 대기 때문에
우리 가장이니까 예, 또 가장이니까. 생계를 또 생각해야 예, 되는 거죠. 예, 양심을 팔아서 예. 근데 결국 팔아놓고 나면은 문제는 항상 1, 2년 지나서 생기니까요. 그 1, 2년 동안에 본사 직원들은 어느 부분에 이제 제대로 회사에 수익 많이 끼쳐갖고 속은 보너스는 다 타간 거고 지점 직원만 욕먹는 거예요. 고객들은 나한테 판 사람한테 와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 지점 직원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이제 와이프를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양심을 팔고 그래서 이제 거기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팔아갖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욕은 대신 먹고 결정적으로 그 손해는 직원, 창구의 직원이 그 사람 참 이제 말도 예쁘게 하고 선물도 잘 챙겨주고 이래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그 말이 딱 속아 넘어가갖고 개 믿고 했는데 결국 그한테 손해는 다 떠안기게 되는 네. 이런 구조로 간단 말입니다. 네. 선량한 투자자들이 예. 제일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안타까운 사례는 이제 팔다가 보니까 조폭한테 판 거예요. 조폭인지 몰랐겠죠. 예. 조폭인데 나 조폭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으니 그 판매 직원을 불러냈어요. 조폭이. 예. 판매 직원을 패갖고 네. 개패듯이 패갖고 불구를 만들었어요. 그런 이런 상태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증권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게 해소가 되겠냐고요. 네. 사람들이 돈만 갖고 증권사 가면은 돈 다 속여갖고 사기쳐갖고 다 돈이 줄어드니까 누가 증권사에 돈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금하다가 부동산 하고 미국 증시 투자하고 심지어는 지금 증권사 리스센터장이나 뭐 증권사 고위 간부들이 한국 주식 투자하지 말고 미국 장기 투자 미국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판국이잖아요. 그 대통령 앞에서 그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던 슈카가 지방송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한국 국장 투자하지 말고 미장 투자하라는 애예요. 그런 애를 대통령 앞에서 이게 투자자 대표라고 핀플루언서 대표라고 덜컥 앉혀놓고 걔가 또 금융감독원의 홍보 대사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목적은 대한민국 증시 투자하지 말고 미국 증시 다 투자해라 하는 게 금융감독원의 존재 이유입니까? 목적입니까? 이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차라리 테슬라 투자하고 엔비디아 투자하지 삼성전자나 뭐 에코프로 투자 안 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코인 투자하지 이 더러워서 이거 한국 주식 투자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누구보다 잘 돼야지 K 강국으로 가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는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 우물에 다 침을 뱉는데 온전할 리가 있습니까? 네. 이런 이제 한국 금융 후진성의 이제 웅변적인 사례가 홍콩 H지수입니다. 네. 이거 정말 어떡합니까? 예. 지금 이거는 진짜 큰 문제예요. 예고된 악몽 홍콩 H지수 ELS 손실률 최고 56%에서 지금 이제 만기가 돌아와서 서서히 이제 손실이 확정되고 있는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얘기가 7,400포인트 정도는 넘어야 그나마 원금 손실을 면할 수 있는데 지금은 2,0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된다.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는 거고. 네. 전체 판매 잔액의 대략 한 20조 원 정도이고요. 그중에 80%인 한 16조 원 정도가 만기가 오래 도래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한 절반 정도의 손실은 지금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5대 은행에서만 판매한 상품의 원금 손실 규모만 상반기만 6조 넘길 수가 있다. 상반기에도 집중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누가 손해를 보면 누구는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라이어스 포카 마찬가지로 그러면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잃게 되냐는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 돈을 잃냐? 투자 고객이 잃겠죠. 지금 20조 원 투자가 돼 있고 한 50%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하는 거니까 투자한 개인 자산이 10조 원이 국부가 날라가. 돈은 누가 버냐? 일단 중간에 중개했던 금융기관은 1%의 이제 선취 수수료를 떼요. 그래서 20조 원 곱하기 1%는 벌써 떼갔거든요. 투자한 고객이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우리 수수료 받은 거는 더 이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안 한단 말입니다. 먹고 땡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지금 20조 원을 팔았으니까 곱하기 1%에서 2천억이 이익이 나 있습니다. 저 2천억 이익 나인 것 중에서 일부 100억이든 200억 정도는 이 상품을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본사 직원들한테 한 명당 수억 원씩 해서 보너스 형태로 다 지급이 됐을 겁니다. 결국 큰 이익은 누가 보냐? 이 상품을 만든 해외 IB가 보는 거예요. 이게 옵션이거든요. 이게 맞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손해보는 것만큼 해외 IB 이 상품을 만든 애들이 돈 버는 구조예요.
네. 그만큼 예, 사갔으니까 사갔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예. 해외 IB가 2천억 원 수수료 떼고 9조 8천억 원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이라는 존재는 우리 국민들의 돈을 사기쳐서 안전합니다. 절대 망하지만 않으면 절대 괜찮습니다. 중국이 망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을 사기를 쳐갖고 그 돈을 모아갖고 2천억 원 수수료만 딱 떼먹고 나머지 9조 8천억 원 외국계 금융기관 애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존재라는. 이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이 한국에 금융기관이 있다고인데 이게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다고요. 1988년, 89년 네. 그때부터 그랬었다고요. 이게 몇 년입니까 지금? 35년, 40년이잖아요. 네. 40년 동안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산업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1988년에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산업 막 시작하던 회사였어요. 그때는 반도체 상위 10개 회사들이 다 일본계 회사들이었는데 미쯔비시, 히타치 이런 애들이었는데 그 40년 동안에 그 일본 애들 다 때려잡고 지금 글로벌 넘버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산업은 발전했는데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그 40년 전에 하던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사기치고 걔네들 돈 털어갖고 해외 그 IB 애들한테 쳐넣는 그 짓을 지금 40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이따구로 발전이 없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후진성을 자기들이 개혁의 대상인 이 후진성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애들이 자기네가 개혁하기 싫으니까 그 반대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 산업들 이런 애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게 그 바로 거버넌스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걔네들이 그런 이상한 수작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금융감독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게 되면 금융감독기관이라는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앙일보 하현옥 논설위원께서 이제 쓰신 기사인데 대사도 출연진도 같은 ELS 사태다. ELS 사태가 지금 이게 처음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DLF가 뭐냐 하면은 독일 국채를 갖고 이게 독일 국채가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만 가지 않으면 5% 이자를 주겠다고 만든 상품이에요. 얘기하면서 아니 이자가 마이너스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팔았다는 거잖아요. 팔고 나서 마이너스 실제 가갖고 그것도 몇 조 틀린 거잖아요. 그 몇 조도 다 외국계 그 IB 다 쳐놓은 거라고요. 연결돼서 사모펀드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거 이것도 부동산 펀드, 이것도 다 외국에 이제 홍콩이나 이런 쪽 부동산, 미국 부동산 다 투자한 건데 그것도 다 그 해외 IB 애들한테 다 대한민국의 증권사가 뒤통수 맞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ELS까지 연결된 거잖아요. 이 이전에 제가 이제 대한투자센터 근무할 때 2007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투스타 ELS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종목 두 개를 해서 이 종목이 50% 이상 떨어지지만 않으면 10% 이자를 주겠다. 이런 상품들을 그때 되게 많이 팔았어요. 기초자산이 SK 하이닉스가 있었던 거죠? 그 SK 하이닉스가 4만 원 하던 게 그때 2천 원까지 갔나 그랬었어요. 4만 원 하는 게 2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2008년도에. 2008년도에. 그래서 그때도 큰 문제 됐었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서 발행한 외국계 IB한테 돈을 또 넘긴 건데 그 문제 생기면 그때마다 금융당국에서 이건 위험한 거는 못 팔겠다. 특히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이제 노인층, 고령층한테는 이런 거 못 팔겠다. 라고 맨날 발표해요. 대책을. 발표해놓고는 몇 년 지나면 슬그머니 허용해 준단 말입니다. 노비를 받아가고.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면 그때 이제 DLF도 그렇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그 이전에 하이닉스가 들어갔던 투스타 EL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게 적합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들,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못 팔겠다는 얘기가 그 대책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의 투자액이 전체 잔액이 30%라는 겁니다.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이 상품이 위험한지 아니면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들처럼 생각하는, 딸처럼 생각하는 그 은행 직원이 아버님, 어머님 이 상품 정말 안전해요. 중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원금이 나온답니다. 중국이 망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팔았다고요,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런 거를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예. 나는 당했다 이렇게 당한 겁니다. 있잖아요. 이번에 이게 특히 더 문제는 뭐냐면 KB은행에서 거기가 최대 많이 팔았죠. 최대 많이 팔았다는 건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은행에 가는 사람은 65세 대상 되는 노인분들이 가서 예금하러 가지 펀드 투자하러 가겠냐고요. 그분들이 원래 쭉 예금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 이전에 ALS 해갖고 그때 돈 따박따박 벌었던 거를 재투자하고 해서 이 사람이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팔 때부터 이거는 예금이랑 진배 없어요 하고 얘기해서 판 거고 예금보다는 이자가 낫네 해서 재해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문가도 ELS의 그 구조를 이해시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파는 사람도 모른다고요. 네. 제가 쉽지 증권사 영업직원 할 때 영업직원들도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할당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점수를 이제 배정하는데 이게 ELS 파는 점수가 100점 만점에 65점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팔면 100이 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네. 심지어 여기 90대 이상 투자한 사람도 90억이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범죄죠. 이거는 대놓고 범죄한 거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핵심 성과 지표에 고위험 ELS 상품 실적을 포함해서 판매 확도를 유도한 정황도 파악됐다. 비자 수익 비율을 높이려서 ELS 판매 한도 내부 규정을 바꿨다는 보도도 나와요. 그래서 홍콩 H수 연기 ELS 금액의 82.1%가 은행에서 팔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ELS는 예적금이 아니라 자기 책임하에 드는 금융상품인 만큼 투자자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당연히 있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은 그 금융감독원장 법에 따라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당신들의 역할이지 금융기관 편들어주는 게 당신들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왜 쓸데없이 금융기관 편들어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금감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이에요. 맨날. 이거 홍콩 H지수 문제 많다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기사도 많이 됐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런 해결책 없이 가만히 있다가 문제 꼭 터지면 뒷북 치는 거 아닙니까? 나와갖고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은행한테 문제를 묻겠다. 그 다음에 여기 가입하신 당신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한다고 이게. 이러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절이.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공모 ELS를 주요 지수로 H지수를 허용한 거는 금융당국입니다. H지수는 처음 문제 생긴 게 아니고 옛날에도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뭐 모르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책임이 없는 듯 약자의 편에 선 듯 뒤늦게 감독에 나선 당국의 모습도 예전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3, 4년 주기로 계속 리바이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후진적 금융 시스템이 본질입니다. 왜 금융감독원이 위험한 거 뻔히 알고 사고가 계속 발생했던 거 뻔히 아는데 사고 발생하면 조금 규제하는 듯 하다가 다시 풀어져서 또 문제가 또 생기게 하고 또 생기게 하고. 왜 그러냐? 결국은 피감기관들하고 짬짬이라서 그런 겁니다. 금감원이 피감기관에서 돈을 받아 운영돼요. 금융감독원이 피감기관에 분담금을 받아서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어떻게 피감기관에 금융기관에 손을 안 들어주겠습니까? 문제 생기면 금융소비자인 척 말만 하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금융기관 편들어준다고요. 금융권 관계자가 금감원이 지금 이제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자본 특수법인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존재하는 이유는 정치금융에서 벗어나라 하는 이유로 지금 금감원이 독립이 돼 있는 거거든요. IMF 때의 유산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해놨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의 입김을 받지 말고 공정하게 금융 감독을 하라고 한국은행과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준 건데 받아놓고 그 책임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민간기관으로 분류돼서 공적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연본 책정 등의 통제를 느슨하게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예산 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에 따라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연봉 수준 책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금감원 수입의 80% 이상이 금융사에서 받는 감독 분담금입니다. 내가 니를 감독하는데 내 월급은 네가 주는 거야. 검사가 범죄자를 수사를 해서 하는데 내 월급을 범죄자가 나한테 줘요. 그러면 그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경찰이 범죄자한테 월급을 받는 구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감시를 받아야 되는 대상한테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을 받는 겁니다. 금감원 수입 내역을 보면은 3,973억이 1년에 자기들 총 매출액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3,843억이
감독 분담금이에요. 80%. 예, 80%. 예. 이런 이상한 제도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어디에 존재합니까 지금? 당연히 구조가 그 금융기관들이 감독 분담금을 내더라도 그게 국고에 내고 나라에 내고 나라에서 다시 금융감독원한테 월급을 주는 구조가 돼야죠. 수사 대상한테 이게 월급 받아갖고 그 수사하는데 그 수사가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리바이벌 되고 리바이벌 된다고요. 감독 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니 무슨 감독이 서비스입니까? 경찰이 범죄자 수사하는 게 그게 범죄 수사 서비스입니까? 그게? 수사 서비스, 감독 서비스 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을 월급 준다는 거예요. 이중 대다수가 인건비 2,252원 지출된다. 돈 받아갖고 내 월급 주는데 이거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각해를 맡긴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 금감원이 보기에 얼마나 제가 눈에 가시가 갔겠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을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쫄지 않고 계속 제 할 말은 하겠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감옥을 가더라도 감옥 갔다 와서 또 하겠습니다. 금감원에 보험사, 증권사, 은행 직원들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견직으로요? 파견직으로. 월급은 안 준다는 겁니다. 민간 금융사에서 인력 파견을 받고 민간 금융사에 분담금 부담시키고 퇴직 후에는 민간 금융사에 취업합니다. 금융소비자의 편에 서야 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편에 서는 척만 하고 결국은 금융기관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금감원의 이해상충 세 가지에서 피감기관 인력을 자기 직원처럼 쓴다. 현대해상 보험사기 대응단 11.2년 이렇게 해서 내가 보험사 민원을 넣고 싶은데 그럼 민원 어디 넣었죠? 금융감독원에 넣을 거잖아요.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할 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겠지만 파견직 보험사에서 나온 그 파견직. 전화를 받는 사람은 현대해상 교보생명에서 파견된 파견직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금융소비자의 편을 들겠습니까? 현대해상 교보생명의 편을 들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융감독원 앞에 가면 억울하다, 보험금 처리를 왜 이렇게 해주냐 하는 플랜카드가 1년 내내 걸려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험 피해자들이 정말 피눈물 나게 호소해도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돼요. 해결 안 된다고요. 왜 해결이 안 되냐? 금융감독원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니까요. 무자본 특수법이니까 지들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돼도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감독 분담금 명목으로 예산을 간다. 앞서 말씀해 주신 예, 그 얘기. 예, 3,666억 예산 중에서 3,000억 원, 80%를 감독 분담금으로 걷어서 쓰고 있다. 예. 그 다음에 퇴직 후에는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한다. 재취업 승인 건수가 4건, 9건, 13건, 28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재취업 승인을 받는 거는 금감원 고위직의 경우에만 재취업 승인을 받아요. 금감원에서 처음 취직해서 이제 한 3, 40대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뭐 5급이나 이런 4급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퇴직을 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은행 가도 금융기관 가도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떻게 얼마만큼의 제재를 가하고 하는 것들이 100% 금감원 마음이기 때문에 금감원에 있는 직원을 이사나 감사나 이런 식으로 스카우트하면서 한 해 3억 4억 기사 달린 자동차 주고 그러면서 다 스카우트 해간단 말입니다. 이게 망연이 돼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그 갔던 정관 금감원에 갔던 그 사람들이 은행의 로비를 금감원 쪽을 통해서 해서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홍콩 ALS 이런 것들이 다시 팔린단 말입니다. 금지가 돼 있다가 못 팔게 돼 있다가 한 6개월 지나면 다시 이거 승인을 해주는. 그래서 3, 4년 지나면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이게 반복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박정수 이하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되면은 인력과 예산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경영 공시가 되기 때문에 방만 운영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금감원만 감독의 독립성을 내세워서 정부의 경영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이제 IMF 직후에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민간기관이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공공기관이었어요. 공공기관이었는데 얘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금감원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싶어서 계속 국회에 로비를 해갖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빠져 있습니다. 금감원장 한 명만, 딱 한 명만 공무원이고 그 밑에 모든 조직은 다 민간인이에요. 지들 마음대로 해요. 금융기관하고 결탁해갖고 지들 마음대로 한다고. 금감원장 한 명만 속이면 지들 세상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고요. 이 PF 문제 이제 쭉 말씀드렸던 네. 하나증권에서 관련된 PF 위험한 건설사에 대한 리포트를 썼다가 지워졌죠. 지워졌지만 나이스 심평에서 PF 어떤 건설사가 위험하냐 쭉 보니까 5개가 위험하더라. 롯데건설,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코론글로벌, HL, DNI 한라 이렇게 5군데가 위험하더라라고 나이스 심평에서 지적을 했고요. 이 중에서 특히 가장 위험한 걸로 나오는 거는 롯데건설이다. 그래서 롯데건설 쪽에서 하나증권에다가 항의해서 내려갔다는 거고 네. 그렇지만 나이스 심평에서 다시 나왔다는 거고요.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가 지난해 말 5조 4천억이었다는 건데 2002년 말 6조 8천억 대비해서는 그나마 1조 4천억이 줄었지만 자기 자본이 2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2조 7천억인데 우발 채무가 5조 4천억 2배가 넘어가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네. 예. 특히 이제 이 PF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도급 사업의 미착공 및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 이거는 이제 사고 난 사업장이에요. 사고 난 사업장만 3조 3천억이라는 겁니다. 올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우발 채무가 4조 원이다.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 GS건설이 PF 우발 채무가 3조 2천억, 자기 자본 4조 5천억 대비해서는 0.7배. 0.7배니까 이제 롯데건설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좀 양호한 수준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거다. 왜냐하면 우발 채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기존 우발 채무를 제외한 이제 정상적인 채무, 채권 채무만 해도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아마 200% 넘어갈 겁니다. 부채 비율이. 거기에 이게 추가되는 그림이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우발 채무의 57%, 1조 8천억 정도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도급 사업으로 대부분 착공 전이거나 분양 개시 전 사업장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1조 8천억이라는 얘기고요. 네네. HD 현상 같은 경우가 2조 1천억, 자기 자본 3조 원에 0.7배고 이것도 좀 줄긴 했지만 2022년에 광주 화정 아파트가 현대산업개발 건설하는 게 무너진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 지금 행정처분 결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관련해서 이게 상당한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건설사나 중소형 건설사 정도만 이 PF 문제가 좀 위험하다는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 GS나 HDC 현상 같은 경우는 업계 탑급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금감원은 어떻게 하고 있냐? 증권사 CEO를 정주준해서 이복현이 PF 부실 책임 묻겠다. 지금은 증권사들도 방법이 없어요. 제 친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님이 PF 관련해갖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 한 증권사에 이제 임원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2년 전쯤에 그 증권사가 PF 사업장을 계속해서 막 늘리니까 선배가 이제 안 된다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위험하게 해서 당장은 수익이 많이 나와서 사장님도 연봉이 올라가고 보너스 많이 받고 IB 쪽도 보너스 많이 받고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당신들이 질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증권사 전 직원들이 다 같이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않냐. 이렇게 위험하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장이 잘랐어요. 이 사업 잘해갖고 지금 이제 PF 관련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성과가 좋아갖고 지금 이제 지주한테 인정받고 있는데 네가 왜 여기서 초치고 있냐. 그 CEO는 월급 CEO니까 당장 자기 당기는 성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 이제 아삼육으로 있는 그 IB 쪽에 PF 땡겨는 그 본부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형은 되게 이제 그 선배는 되게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잘렸어요, 회사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 회사도 지금 심각하게 PF 문제가 터진 회사거든요. 그 직원들이 그때 경고했던 임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다시 데리고 오자. 해서 지금 올해 다시 들어왔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들어오면 뭐합니까? 지금 문제는 다 터졌는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금감원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실한 사고가 생기려고 하면 생기기 전에 차단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 다 터져갖고 그 형도 하는 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를 지금 부도 처리를 하면 회사가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상황에 증권사 사장들 불러갖고 PF 관련해서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 묻겠다고 얘기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몇 조씩 규모가 된다고요 지금. 아니 몇 조 증권사 날라가면 그 증권사 자본금이 그 온전하겠냐고 같이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해결했었어야죠 지금. 답답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니 대한민국 여의도만 후진화돼 있다고요. 산업은 정말 우리가 이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산업체가 많은데 금융은 정말 부끄러워요. 옛날에 제가 이제 뭐 회사 다닐 때 금융회사 다닐 때보다 대한투자신탁 다니고 하나증권 다닐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못하다고요. 우리 다들 진짜 반성하고 신기일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의도부터 스스로 바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의도는 개혁을 입에 올릴 주체가 아니고 당신네들은 개혁의 대상이라고요. 스스로 개혁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황골탈퇴해야 될 상황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오늘 좀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로 남았을지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남겨두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올해로 55세인데 제가 120살까지 살 계획입니다. 65년이 남았는데 네. 남아있는 65년 동안 여의도의 후진성을 혁파하고 여의도의 후진성을 깨트리고 여의도를 선진화시키는데 제 남은 인생, 65년 남은 인생을 이제 다 바치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목표가 있는 박순영 작가님과 오늘도 하이 레벨의 그 깊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자, 박소갈채 2주 후에 나와주실 거고요. 여러분 그 사이에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갈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